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해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수능 치른 학생들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그런 내일, 그 많은 내일들을 또 힘내서 또 잘 열어갈 거라고 또 믿습니다. 이번 국어 영역 시험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을 갖춘 그런 문항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이 시간이 이제 끝나갈 때 좀 당황하는 그런 학생들도,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았을까 좀 염려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끝냈으니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 대해서 토닥토닥 좀 잘했다라고 좀 격려도 하고요.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부에서는 1번부터 그 다음에 이제 7번까지 이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이제 수능을 치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번 수능과 관련해서 좀 당부의 말을 먼저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자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독서든 문학이든 여러분이 반드시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연계예요. 이 연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지에 있는 지문과 문제가 정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유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독서와 관련해서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이 독서에 지문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지문이 4개가 있는데 이 지문 4개가 모두 연계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연계되는 요소와 관련해서 이제 강의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한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나 견해 주장이 연계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즉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아예 개념 공부할 때부터 어떤 것이 연계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 연계되는 요소를 알아보는 안목을 키워야 하는 것이고, 그 안목을 갖고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연계 교재를 통해서 나의 읽기 능력, 사고력도 길러야 하지만 그 안목을 갖고 연계되는 요소들도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수능에 임박했을 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살피면서 그것들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연계 교재에 있는 연계되는 요소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글을 읽으면요, 이 4개의 지문과 관련해서 상당히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야 했고요. 그렇게 잘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출제자들이 이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이제 까다롭게 이제 세심하게 기술한 그런 선택지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기억합시다. 자, 개념 공부할 때부터 연계가 되는 것들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개념 강의에서 그걸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목을 갖고 연계 교재를 공부하면서 읽기 능력, 사고력도 키우지만 그 연계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리하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았죠?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이제 3번인데 독서 이론 관련 내용이고요. 이 독서 이론도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의 독서편, 이 수능 특강 독서의 뒤쪽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실전 모의고사의 1회의 독서 이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통해서 초인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미리미리 알고 그걸 배경식을 가지고 이 글을 읽었다고 한다면 정말 빨리 읽었을 겁니다. 그 수능 특강 독서 지문에 보면요, 이 독서와 관련해서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증이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 이 내용을 보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와요. 초인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그 수특 지문에 의해서 강조한 거예요. 초인지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인지, 외래어로 얘기하면 메타인지인데 이 초인지라는 것 관련해서 이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 초인지의 개념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네.
자, 이 1문단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1번 문제에서 관련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 판단을 하고 가면 좀 더 빨리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독서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부터 이제 좀 공부를 하면요. 읽기 전에 문제를 한번 쭉 훑고 그다음에 출제 요소가 되는 정보들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또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읽고 푸는 것이 이제 좋은데 1번 같은 문제는 그 앞에 보면 독서 전략이 반복되고 있고 독서 문제의 해결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출제 요소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좀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제 요 문제를 풀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 1문단 읽고 관련 있는 선택지 판단하면 좋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2번 문제도 선택지 앞부분에 보면 뭐 독서 진행과 관련하여 어떤 요소들, 내용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3번도 보면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게 1문단 관련해서 1번에서 이제 관련 선택지 판단을 하면 여기 목표한 결과에 도달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 1번의 4번 선택지를 보면 1번의 3번 선택지요. 독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독자는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미를 구성하는 인지행위가 이제 이 독서인데 그렇다면 이 3번 선택지 1문단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을 이제 보면 여기 이제 A로 묶여 있는데 이 A로 묶여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글의 내용 구조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글의 첫 번째 문장이 이 문단의 어떤 중심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문단도 마찬가지인데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이제 바로 뭐가 동원된다라는 겁니까? 초인지가 동원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점검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가 돼 있을 것이고 그 점검과 관련해서 초인지가 동원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해를 빠르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무엇을 점검하느냐? 독서를 하면 자, 그 전략을 가지고 읽게 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면 이제 점검하는데 이때 당연히 이제 초인지가 동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뭐지? 물음표 그럴 수도 있어요. 즉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서 중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을 좀 분류를 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점이 이제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역시 이제 초인지가 동원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먼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례인지를 먼저 짚었어야 되는데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이제 바로 이 예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짚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 경우에 어떻게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느냐? 자,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러한 점검이 초인지랑 관련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점검과 관련해서 이제 초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점검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이 문단과 관련해서 1번에 이제 1번, 2번, 뭐 4번, 5번 판단할 게 있느냐? 봤더니 있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단을 묶어서 이걸 2번 문제로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2번의 출제 요소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을 이제 보면 자, 문제를 점검을 해서 발견을 해요. 파악을 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독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결해야죠. 그렇죠? 해결 안 한 상태에서 읽으면 독서에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초인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독서 전략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초인지가 동원된다라는 거죠. 독서 목표를 고려해서 독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 계속 사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전략이 뭐가 있는지,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뭔지, 이런 걸 또 알아야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전략을 사용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전략들을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결국은 새로운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독서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능동적으로 이제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게 독서입니다. 그럼 이제 3문단 관련해서 판단해야 되는 선택지들 봅시다. 자, 우리 이미 1번에 이제 3번 선택지는 1문단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1번 선택지를 보면 독서 전략을 선택할 때 독서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3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이 독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한다라는 건 당연히 새로운 독서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건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독서 전략의 선택을 위해 개별 전략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3단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각각 그 개별적인 전략의 특징, 사용 절차 조건 등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근거로 삼아서 역시 적절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1문단을 가지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3문단에 보면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것이고요.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선택한 전략은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됐는데, 새로 선택한 전략을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새로 선택한 전략도 역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2문단, 3문단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5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독서 방법과 관련하여 그 세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또 이제 매년 나오고 있는데, 독서 진행 중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독자 수로 독서 진행의 문제를 점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는데, 독서 진행 중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자, 이런 독서 방법, 읽기 방법 관련된 내용은 항상 출제해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A에 보면 이제 그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결국은 문제의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를 점검하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 독서 진행 중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 점검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우리 거기 A에 이제 보면 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자신이 이제 인지하지는 못하는 경우를 이제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한다 하니 보류해야 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3번,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독서 진행에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거기 A에 이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점검과 관련해서, 자, 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는 것을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3번이 이제 적절한 것이 되는 것이고,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 이 분류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것에 도움이 되냐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을 파악하게끔 해주는 것인데,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발생 자체를 막는 방법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는 초인지 역할이 필요가 왜 없어요. 거기 A에 보면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에도 결국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검에는 초인지가 동원된다. 그렇다면 필요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건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갈게요.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독서 중 떠올린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비행과 관련하여 A를 설명한 내용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이런 독서 전략, 독서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출제 요소가 되고 사례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이 독서 이런 세트에서 이제 꼭꼭 출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무시하고 읽기. 자, 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런 용어들을 그냥 신경 안 쓰고 읽은 거예요. 무시하고 읽은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읽었는데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봐야겠어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 무시하고 읽던 전략을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는 이런 전략으로 바꾼 것이죠. 즉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그럼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설명이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결국 사용하 중인 전략을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바꾸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틀린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였어요. 1번 답이고. 다음 이제 2, 3, 4, 5번 선택지도 좀 살펴보면, 자, 여기 다시 앞부분에서 좀 찾아 읽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는 전략, 다른 책들을 찾아보는 전략, 여러 전략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니은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죠. 니은을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떠올리는 거잖아요. 다른 전략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떠올렸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겠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략과 관련해서 이 인터넷 자료 검색하는 전략과 관련해서 인터넷 접속이라는 그런 조건, 이런 조건에 대해서 떠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가 디귿의 내용이니까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은 나중에 하고 먼저 앞부분을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찾아봐야지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거 순서잖아. 그러면 전략의 적용 순서인데 리을을 보면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 리을을 판단해 전략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했다는 것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미임을 판단하여 최적이라고 생각한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어. 최종적으로 하나 선택했네요. 미음의 내용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제 판단하는 것이니 적절하겠습니다. 네, 독서 이론 세트 함께 공부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트, 사회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문 시작할 때 보면 경마식 보도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경마식 보도라는 말이 익숙한데? 라는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년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다시 강조할게요. 독서도 연계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잘 해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앞에 독서 이론 세트, 독서가 의미구성행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 그 다음에 초인지의 개념 알고 있었으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읽고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지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경마식 보도가 무엇인지를 수능 특강 독서에서 이미 이해했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수능 보기 직전 그 며칠 사이에 내가 이 경마식 보도라는 것을 연계 요소로서 미리 체크해 놓은 것이어서 한번 그걸 다시 살펴봤다라면 이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읽게 되죠. 그 자신감이요, 시험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독서와 관련해서 개념 공부할 때부터 그런 연계 요소를 알아보는 안목을 꼭 키우는 그 공부를 잘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독서 개념 강의할 때 이 독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요소들이 연계되는지 그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으니까 잘 함께 공부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경마식 보도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먼저 문제를 좀 빠르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요소를 예측한 상태에서 이 지문을 읽는 것이 이제 좋거든요. 4번 문제의 기억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됐는데 기억 경마식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이 경마식 보도가 연계 요소니까 저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4번 문제는 매우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정말 한 10초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연계 효과인 것이고요. 자, 4번 문제 읽으면서 풀어도 되거든요. 이거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예요. 근데 5번 문제도 읽으면서 풀 수 있는 것이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 이제 앞부분에 보면 뭐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의 추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선거일에, 공직선거법 이런 말들이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이런 용어들, 그다음에 뭐 이제 공직선거법 이런 법 관련 용어. 이런 게 눈에 띄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에서는 뭐 4번, 5번 둘 다 읽으면서 풀지는 않도록 하겠고 5번을 읽으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을 보면 니은과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니은 짚고 그다음에 A, B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그러면 이 둘은 당연히 뭐 될 수밖에 없다?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읽을 때부터 A와 B의 그 차이점, 대비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6번 문제의 답을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예측하기를 함으로써 읽기 전략도 나온 겁니다. 그다음 7번. 가다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여론조사 결과가 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어떤 정보가 지문에 있을 것이고 그 정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된다는 정도의 또 짐작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측한 상태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경마식 보도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개념.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 득표율 예측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론조사 결과 계속 그 추이를 보면서 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변했고 막 이런 식으로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흥미를 자극하는 식의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인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네요. 근데 이런 특징 뭐 기본적으로 짚어야 되는 정보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무화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멀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신경을 잘 안 쓰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도외시하고. 그 다음에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선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한계, 문제점이잖아요.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 즉 문제 삼고 있는 것은요.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출제 요소가 되는 핵심 정보를 이제 주목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좀 더 주목을 해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패턴 뭐냐면 세미나 같이 독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아요. 문제점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방안이 나온다라는 걸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안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2문단, 그 다음에 3문단. 요 2문단과 3문단에 이러한 이 대안 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대안 방안에 관한 내용들 중심으로 빠르게 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회 세트까지가 여러분이 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좀 시간을 단축했어야 하는 그런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번 시간을 가지고 뒤에 기술과 그 다음에 인문의 주제 통합 세트를 풀 때 좀 더 이제 그 시간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세트별로 이게 유기적으로 어떤 세트에서는 좀 시간을 벌고 어떤 세트에서는 좀 시간을 좀 더 그만큼 많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1문단 봤고요. 자, 이 1문단과 관련해서 4번 문제 사실 거의 답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이따 풀도록 하겠고 5번 문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1문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마식 보도 밑줄 쳤잖아 1문단에. 그리고 이제 경마식 보도가 어떤 보도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문제의 출제 요소가 거의 여기에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문단 가지고 어떤 선택지 만들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 1문단 읽고 실전이라면 4번 문제 사실은 풀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실전이 아니라 해설 강의니까 자, 2문단 보고 그다음에 이제 5번 관련인 선택지도 또 판단하고 하면서 이제 지문 다 읽은 다음에 4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마식 보도에 이제 문제점과 관련해서 대안 방안 나오잖아요. 문제점 줄이려는 조치라고 하잖아. 그렇다면 이 공직선거법, 자, 이것이 그 경마식 보도의 어떤 문제점, 그 한계를 자, 그 해소하기 위한 어떤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 방안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규정을 보면 이런 말이 있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 실시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실시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결과의 보도는 어때요?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는 투표 마각 시각까지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와 결과의 보도 요거 대비되는 짝으로 특히 자, 언제든지와 그 다음에 6일 전부터 요 말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비되는 짝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 중심으로 이 부분을 빠르게 읽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이제 이 헌법재판소가 즉 이렇게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걸 금지하는 거를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막 너무 궁금해. 알고 싶을 수 있는데 근데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알 권리 혹은 또 언론에서 그것을 보도할 자유 이 알 권리와 보도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살펴봤고요. 그 결과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경마식 보도의 어떤 문제점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이제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왜곡 보도하면 안 되죠.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또한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함께 이제 공부한 학생들은 또 요거를 짚었을 텐데, 이거는 지금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법에 관한 내용인데 선생님이 독서 개념 강의에서부터요 이런 법 지문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개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건입니다. 어떤 이 요건, 어떤 특정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뭐뭐일 때 이런 요건, 경우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서술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이런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하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이 요건 관련해서 요거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었죠. 빨리 풀 수 있었고.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자, 이제 요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 내용도 보면, 자, 이제 이것 또한 역시 경마식 보도의 어떤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대안 방안이 될 텐데,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표본 오차를 감안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이제 보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표본 오차를 감안해서 자 여기 보세요. 역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요건이잖아. 그러니까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걸 이제 요건으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이런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경합이라는 표현은 자, 된다. 근데 서열화하거나 그 다음에 오차 범위 내에 앞선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서열화 그 다음에 우열을 나타내는 것 안 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주목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문단 봤고요. 이 문단 관련해서 이제 5번에 1번 선택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이 문단에 그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의 내용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합헌 결정 내렸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5번의 1번 선택지, 이제 우리가 또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이제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그런 요소를 짚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지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아직 정당의 추천에 관한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3번 선택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논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에 논의한 건 뭐예요? 이 6일 전부터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금지한 것이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살핀 것이죠. 그렇다면 5번에 3번 이 문단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답으로 빨리 골라야 했고 4번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고 되는데 네,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되는 거니까 저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는 보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4번 선택지 적절하다.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마식 보도로부터 이제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방안이 이 문단에만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문단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 3문단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방안은 선거방송 토론회네. 선거방송 이제 토론회인데 이 선거방송 토론회는 이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거기 1문단에 보면 경마식 보도의 어떤 한계 문제점이 지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선거의 어떤 주요 의제가 부각될 수 있고 그 의제에 대해서 이 토론회를 이제 시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의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제 방안, 대안 방안의 그런 관계를 짚으면서 이제 읽었으면 더 잘 읽은 것이고, 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 간의 정책과 자질 등의 이제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가 이제 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정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지시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인데, 자 이 법률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이제 토론회 규정.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요건을 제시하고 있냐면 자,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그 다음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 다음에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기준,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이제 토론회가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또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과 이제 관련해서 5번에 제시되어 있는 선택지가 있겠죠. 이제 그게 몇 번입니까? 5번에 이제 2번 선택지죠. 거기에 보면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에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자, 그럼 여기 이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야죠. 자, 여기 보면 정당의 이제 추천한 후보자가 아니야. 정당 추천 후보자가 아닌데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야. 그러면 자 여기 이 초청 선거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할 수 있죠. 그죠? 자 이 요건에 부합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에 관한 정보를 항상 법지문에서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전에 있는 그런 여러 법 관련 기출들도 보면 이 요건에 관한 내용 가지고 정말 많은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선택지 하나 남았는데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이런 관련 내용은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4문단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제 위헌이 아니라고 이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수견과 소수견, 자, 이 둘의 차이점, 대비되는 짝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하죠.
자, 다수경 같은 경우에는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의 수가 이제 너무 많으면 진짜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그 후보자가 뭐 말을 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또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이제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이제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이 규정이 합리적 제한이라고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다수견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수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이런 토론회라는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이런 일부 후보자에게 박탈하는 거다.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선거방송에 이제 나오는 선거방송 토론회에 나오는 후보자의 수가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소수 의견이 제시가 된 거죠.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네, 이게 어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차별이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차별적인 거 차별 아니냐라고 이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소수 의견과 이제 다수 의견은 입장이 이렇게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입장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야 했고요. 5번의 5번 선택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인데, 네,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뭐 3문단의 이제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요 선택지 3문단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4문단에 있는 이런 요 소수 의견까지는 참고했으면 좀 더 확실했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정답 3번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자, 4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자, 기억은 경마식 보도죠. 선거 기간이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1문단에 보면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후반기에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라고 하면 안 되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이제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상반됩니까? 1문단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와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이제 부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 적절하지 않다. 3번을 보겠습니다.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이 3번 선택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했어야 돼요. 자, 여기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를 지문에 어떤 말과 대응시켰어야 될까? 이거를 빠르게 대응시켰어야 되는데요. 자, 1문단에 거기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경쟁 결과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 결과. 여러분 선거에서 경쟁한 결과가 결국 뭐예요? 이 결과가 당선이잖아요. 당선되는 거. 그러면 당선자 예측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쟁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1문단의 끝부분에서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문과 선택지의 내용 요소를 서로 딱 짝을 지어서 이런 대응시키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판단을 빠르게 잘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라고 되는데 이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 한 개 문제점은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앞서 지문 1문단 설명할 때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문단의 이제 끝부분에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게 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당연히 주목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핵심 문제에 관한 후보자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는 것도 역시 경마식 보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죠. 5번을 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붙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이 장점과 관련해서 이 5번 선택지가 적절하구나 그런 판단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입니다. 자, 5번은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해결을 했고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우리 지문 읽기 전에 예측하기라는 걸 했어요. 예측하기라는 걸 했는데 이 예측하기의 과정은 독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이 독서의 전중후 활동, 꼭 각각의 이제 그 단계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독서 그 읽기 전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이 예측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읽을 글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인지, 어떤 게 핵심적인 내용인지 이런 거를 알 상태에서 예측한 상태에서 이제 읽으면 그 예측한 그런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독해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보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독해의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읽기 전에 항상 이런 예측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지문 읽기 전에 이 문제를 딱 보고 니은과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 그렇다면 A랑 B랑 서로 차이가 있는 입장이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그런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딱 주목을 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문단 읽을 때 그 둘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들을 좀 밑줄을 잘 쳤었습니다. 자, 그에 근거하여 이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자, A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죠. 그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여하는 그런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괜찮다. 그거는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근거와 관련해서 이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A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근거와 관련된 것이 그 근거가 이제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이 떨어지니 당연히 약화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지를 보면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신인. 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신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후보자가 초청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문단에 5번째 줄을 보면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A의 입장이야. 근데 이렇게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후보자가 참여를 못하면 당연히 A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A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또 역시 그게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 되니까 약화되는 건 맞죠. 그래서 요 2번을 이제 답으로 골랐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B의 입장은 강화되겠군이라고 되는데 B의 입장에서 그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것 관련해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B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약화되는 것이겠죠.
그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주었음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근데 이 별도의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거는 뭡니까? 좀 차별당한 거잖아요. 차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차별의 사례가 되니 이 차별을 근거로 삼아서 이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B의 입장이니 당연히 이렇게 이 별도의 토론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B의 입장은 약화가 아니라 강화가 되겠죠. 이어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이라고 한다면 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자, 이 소수정당 후보자, 이 소수정당 후보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죠. 그쵸.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소수정당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말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이런 후보자, 자, 초청 토론에 그 참여하는 후보자 수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니, 당연히 약화가 아니라 이 내용은 B의 입장을 뭐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5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은 자 여기 이제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 이제 일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8.8% 포인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표가 있고요.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이렇게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가 이제 지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사 결과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을 여기 이제 선택지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1번을 보면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이래요. 자, 우리 지문에 지시되어 있는 그런 그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6일 전부터 그 다음에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 1차 조사 결과 선거일 14일 전에 이제 보도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A 후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의 우세라고 이제 보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A, B 후보 간에 이제 10% 차이 나고 있고요. 뭐 여기는 더 그 이상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나와 다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나의 내용은 이제 뭡니까? 나의 내용은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도한 것이 왜곡 보도는 아니죠?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를 밝혀야 돼요. 이를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이제 보도를 이제 금지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나의 내용인데, 네, 뭐 지금 요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렇다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라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 요건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나의 위배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다를 보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인데 표본 오차를 감안해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정확하게 보도 등 요구하는 것인데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라는 또 역시 요건이 있는데 오차 범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그 요건과 관련해 지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고려할 필요 없죠. 나와 다중 어느 것에 위배되지 않겠군이라는 말 적절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지를 보도록 하면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 조금 앞서고 표현하고 있고 C 후보는 3위다 라고 이제 자, 여기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만 다에 위배되지 않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차 조사 결과입니다.
최소 결과를 보면 여기 지금 1% 차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오차 범위 내예요. 자,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자, 그 요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나의 위배되는지를 보면 자, 나와 관련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를 밝혀야 돼요. 밝혀야 돼.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조금 앞서고 라고 이렇게 어떤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차 범위 내도 안 밝혔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위배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에 이제 위배되지 않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를 보면 역시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서열화하거나 그 다음에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 보도하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앞선다라고 우열을 나타내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에 위배되는 거지요. 위배되지 않겠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2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3번 보면요.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가와 다에 모두 위배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4일 전에 보도하면 당연히 6일 전부터 마감 시각까지 금지되어 있다라는 이 가에 위배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를 보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서열화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요 3차 조사 결과 보면 이거 당연히 오차 범위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열화하면 안 되죠. 2비라고 이렇게 서열화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에도 위배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보면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이제 이렇게 서열화하고 있는데 나에 위배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1차 조사 결과 여기는 오차 범위 밖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관련해 가지고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 고려 안 해도 됩니다. 왜곡 보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1위, 2위, 3위니까 왜곡 보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나에 위배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이제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9일 전이니까 이제 보도하는 거 가능할 텐데 오차 범위 내예요. 오차 범위 내니까 자, 다와 관련해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자, 그 요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서열화하거나 우열을 나타내면 안 돼. 근데 자, 여기 같은 표현을 보도하는 거니까 이게 서열화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배된다라는 것도 적절합니다. 그다음에 5번을 보면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다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죠. 오차 범위 내인 경우에는 다에 따르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경합이라는 표현은 이제 무방합니다. 그러면 자, 오차 범위 내라는 걸 밝히고 경합이라고 했으니까 무방하죠. 그렇다면 위배되지 않습니다.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4일 전이면 6일 전부터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기간에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에 위배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번의 정답은요 2번인 거죠. 그죠?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 이렇게 7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8번부터 17번까지 할 텐데 풀어야 하는 문항수도 이제 많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은 조금 길게 이제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또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도 이제 많을 테니까 자, 시작부터 끝까지 또 잘 집중해서 함께 공부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